강의를 할지 우리 최석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 한 학기에 강의하면서 한 번은 이 책과 관련된 걸 하겠다고 지난해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재 김황 선생의 경학 10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재 선생은 다 아시죠? 중재 선생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지역의 큰 마지막 유학자라고도 했고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사실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저술이 대단히 방대하고, 면후 선생 제자로 유학과 경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술을 남기셨는데 거의 연구가 안 됐다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거의 연구가 안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학 10도도 학술사적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의 학계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다가. 이 경학 10도가 비교적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도표를 보면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 앞에 168쪽에 붙어 있습니다. 중재 김황 선생의 경학 10도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생애와 학문 부분은 잠깐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재 선생은 자는 이회, 호는 중재, 본관은 의성입니다. 남명 선생의 문인이자 외손서인 동강 김우홍 선생의 12대손으로 부친은 김극영이라는 분이고 모친은 청송심 씨입니다. 이 김극영이라는 분도 많은 글을 남긴 이 지역 근세 유학자이십니다. 중재 선생은 1896년 5월 26일 의령군 국류면에서 태어났는데 1910년 나라가 망하자 합천 황매산 서쪽 만암이라는 깊은 산골로 이주해서 부친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 김극영 이런 분들은 덕천서원을 일제 강점기에 1926년, 27년 이때 다시 복원했을 때 시도 남기고 한 그런 분입니다. 그 뒤에 17세부터 면후의 문화에 나아가 수학했습니다. 면후 선생도 이게 우리 지역의 학자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말 큰 학자인데, 역시 연구가 아주 지지부진하고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중견급 학자들도 다 보지를 못해요, 이분 글에 대해서. 저도 한두 편 글을 써봤는데 이 경학 연구 자료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가 엄두가 잘 안 나는 이런 분이죠. 이 중재 선생은 1919년 심산 김창숙 선생을 만나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리장서를 보내기로 결의하고 진주 등지의 유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심산이 파리장서를 가지고 중국 상해로 출국한 뒤에 그 사실이 발각돼서 옥고를 치렀는데 이것을 제1차 유림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산 김창숙 선생, 이분은 성주분이죠. 동강 후손이죠. 이분이 성균관 대학을 창립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일제 강점기에 옥고도 치르셨고 고문을 당해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셨고, 그 뒤에 이제 광복 이후에 성균관 대학교를 창립했는데, 말하자면 순수한 우리 유림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민족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균관 대학교를 나와서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유명한 사립대학하고는 다르게 뭐 고대나 연대는 대체로 이제 그 친일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 자본이나 친일 자본들이.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순수하게 민족 자본을 가지고 만든 대학이다. 자부심이 굉장히 세고요. 예컨대 고려대학교 같은 데는 김성수 선생 이런 동상을 학생들이 막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친일 매판 자본이다. 그래서 반대를 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분이고, 이분은 아주 올곧은 그런 기상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도 뭐 하야를 촉구하는 등 굉장히 어찌 보면은 반체제적인 성명을 발표하시기도 했는데, 하여튼 두 분 다 이제 면후의 문화에서 만나가지고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 독립을 요청하는, 국제적으로 그런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 1910년 이전에 나라가 망하고 도가 망하는 그 즈음에 이 지식인 유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대응 양상이 다른데요. 예컨대 유인석, 최익현 이런 선생들은 무력 항쟁을 통해서 도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자. 위정 척사를 강하게 들고 나오신 분이 면함 최익현 선생 같은 분이죠. 그분하고 대체로 맞았던 분이 삼가에 살던 노백헌 정재규 선생이에요. 그래서 두 양쪽 학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거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최익현 선생이 밀고에 의해서 체포되는 바람에 이 노백헌 선생은 같이 합류를 못하고 이제 무력 항쟁을 접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최익현 선생 쪽은 계속해서 무력 항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제한테, 최익현 선생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일제 그 헌병들한테 밀려가지고 중국으로 망명했어요. 제가 그쪽 학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 최익현 선생 반개 쪽 후손인데, 그래서 정말로 아주 강하고, 저는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강원도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왔었는데 현대학문을 안 가르치려고 했어요. 제가 나이 70이 아직 안 됐는데 현대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그쪽 집안 얘기를 쭉 들어보고 제가 이제 몇 군데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그 유인석 장군 이런 후예들은, 화서학파의 후예들은, 화서 이학로라는 분의 후예들은 내몽고까지 가가지고 중국에 망명했는데, 거기서도 이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제 워낙 보수적인 그 옛날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갖고 중국에 망명해 있던 독립지사들하고는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밀려가지고 내몽고까지 쫓겨갔었대요. 이제 그런 분들인데, 광복 이후에 돌아오셨는데, 현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요, 전부 다. 현대 사회에 적응을 빨리 못 해가지고 교육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 선고나 저희 조부나 이때부터 그런 쪽 이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현대학문을 못 가게 해가지고 저도 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쪽인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이 면후 선생 제자들이 무력 항쟁을 통해서 나라를 나라를 다시 구하겠다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제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받자. 이게 이제 파리장서 운동입니다, 이게. 무력 항쟁은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국제적인 회의에 자꾸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서 우리가 독립국임을 인정받자 라는 쪽이었고, 특히 면후 선생 제자들 중에서 회봉 학염진 선생이라고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은 동유학안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계보를 학파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중국에는 송유화관, 명유화관, 뭐 원유화관 이런 화관들이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청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것. 그 회봉 선생이 그런 작업을 합니다. 도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유학의 계보라도 정리를 해놓자. 그러면서 이런 국제적인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심산 선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워낙 적극적인 분이니까 중국에 망명해서 독립투쟁도 하고 다시 이 자금 모집을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왔다가 잡혔어요.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굉장히 치렀는데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자기를 이제 절름발이 벽자 써가지고 벽옹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성균관대학교를 창설하시고 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김항 선생은 1929년, 이 면호 선생이 1919년에 돌아가세요. 3.1운동 직후에 잡혀가지고 몇 달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파리 장서 때문에, 면호 선생이.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6월 달인가 8월 달인가 돌아가세요. 몇 달 뒤에. 그때 연세가 높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여 년이 채 안 돼서 이제 문집이 발간되는데, 면호 선생의 문집을 간행했습니다. 면호 선생 그 글을 제가 뭐 입덕문분이 이렇게 몇 개 그 경학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거의 뭐 천재적인 그 성격이라서 28세 때 쓴 글이 엄청나게 대단해. 아주 사람 자질이 이렇게 호방하고 활달하고 그래가지고 글도 막 시원시원하게 써내려가시는 이런 분 같아요. 면호 선생이. 아마 최고의 우리나라 국사급 그 선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호집을 간행했는데 이 면호 선생은 성주에 있던 한주 이진상이라는 분의 그 학설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입니다. 한주 이진상 선생은 그 전에 성증리설, 주자학, 퇴계학의 전통설인 성증리설, 성이 곧 리다 라는 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심증리다. 이게 양명학의 심증리가 아니고요. 성증리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심증리라는 설을 폈어요. 그래서 안동 쪽에서부터 파문을 당했죠. 문집을 보냈는데 뭐 불태우고 하는 파문을 당했는데 하여튼 면호 선생은 그런 한주 선생의 심증리설을 적극적으로 옹호해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과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주설을 세상에 정착시키는데 최고의 공헌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때 중국의 망명, 그 다음 보겠습니다. 면호집이 발간됐고 이때 중국의 망명 중이었던 심산 김창숙 선생이 비밀리에 입국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는데 중재 선생은 면호집 간행소에서 유림 조직을 통해 독립 자금 모금에 앞장섰습니다. 후에 이 사실이 알려져 중재 선생은 9개월 동안 또 옥고를 치릅니다. 이게 제2차 유림단 사건. 실제로 이 경상도에 있던 분들이 예컨대 저 학봉 김성일 선생의 후손도 그랬고 무슨 이 경주최 씨 쪽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독립자금을 은밀히 많이 대줬어요. 유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림들이 실제로 독립자금을 걷어가지고 해외 독립운동하는 분들한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직접 투신한 분도 계시고요. 중재 선생은 1928년 현 산청군 신등면 내당천으로 이주해서 강학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세운 곳이 바로 내당서사, 내당정사라고 지금 돼 있죠. 저는 이제 중재 선생님을 뵙지는 못했는데 그 아드님을 뭐 몇 차례 뵀는데 학생들이 몰려가서 많이 몰려들어서 만년까지 강학을 하다가 1978년에 별세를 했고 그때 뭐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한 마지막 유학자다 해서 뭐 만장을 펄럭이면서 장례 치르는 모습들이 사진에 아마 본 것 같아요. 중재 선생은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에도 정통 유학자의 모습을 고수하였고 도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이분한테 1960년대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들이
또 교수가 안 된 박사과정생들이 와서 많이 배웠어요, 여기에. 이분한테, 중재 선생한테. 그래서 서울대 국사학과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박사를 받고 교수가 돼서 다른 학교에 있는 분들이 이 중재 선생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중재집 발간도 그런 쪽에서 상당히 도움을 줘가지고 영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죠. 중재 선생은 스승의 설을 계승하여 한주 이진상의 심증리설을 기반으로 하는 성리학을 정립했습니다. 그 중에 그 근서, 천군전후, 동유, 심학약도 등을 살펴보면은 이제 퇴계, 동강, 한주, 면후, 중재로 이어지는 독특한 성리학 계보도를 만들어 자신의 도통의 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재는 심증리설의 개념을 분석하고 논증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가 써놓은 이제 그 경전 관련, 경학 관련 저술이 대단히 많은데,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지금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한두 개만 연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 뭐 논어, 존의, 주역, 소차, 상서, 구독, 시경, 여의, 춘추, 강언, 주례, 차의, 의례, 통독, 예기, 기의. 이 우리나라 의례 연구자가 없어요. 주례 연구자가. 예기 연구자도 별로 없고요. 예학 연구자가 있는데 주로 조선시대 사례 연구자들이에요. 관혼상제, 뭐 심의 이런 것들, 특히 상제가 많아요. 상제가. 맹자, 부연, 중용, 추역, 대학, 사역, 소학, 영언, 효경, 장구 등 13종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사서 오경에 대해 모두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해석을 하였고 소학과 효경 등에 대해서까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 관련으로 근사록 사차, 근사록 추역, 심경 추역. 이 근사록 심경은 조선시대 1500년대 이후로는 경서하고 똑같아요. 거의 경서, 그러니까 오경보다 사서 다음에 이 근사록 심경이 더 대접을 받았지 오경은 뭐 특별히 가르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뭐 이제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지. 그래서 근사록 심경 이런 것도 다 해석서를 냈다. 또 역사 방면에도 역대 기년 독립제강 동사략. 이 동사략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건데 이분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역사라도 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아까 학염진 선생은 동유하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분은 동사략, 유명한 책이에요. 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생략하고 그래서 시문집 100여 권을 저술해서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허건수 교수가 생애를 소개한 글을 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석사 논문, 초급 정도의 석사 논문이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쓴 한두 편 글이 있습니다. 이 중재 선생에 대한 연구는 이게 우리 지역 학자의 영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학자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쪽 지역이 워낙 오랫동안 조선 후기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학문도 현대사회에 와서 학문도 전부 기호 쪽 사람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면후나 중재에 대해서 눈을 돌리질 않았어요. 별로. 뭐 시골 학자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치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경상대에서 역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림이나 문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고요. 이 중재 선생은 한주 이진상 면후 곽종석으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특히 경상우도 영남학파의 새로운 학맥을 이은 중요한 학자로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경학과 성리학에 관한 설은 구한말부터 일제 침략 시기 현대로 이어지는 전통 유학의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유학의 변모 양상을 살피는데 특히 또 일제 강점기 유학자의 정신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경학 10도 부찬이라는
글이 이제 하나 그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제외하고요. 이 경학 10도 부찬인데 그 2절에 보겠습니다. 경학 10도 개관. 중재 선생의 경학 10도 부찬은 문집 잡저에 수록되어 있는데 넘어가서요. 그걸 도표로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도부터 10도까지 10개 그림이고 맨 앞에는 주역, 서경, 시경, 춘추, 얘기. 이 예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경 하면은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역, 서경, 상서, 시경, 춘추, 얘기 이렇게 생각하죠. 얘기가 본래 예경이 아니었어요. 의례가 예경이었어요. 의례가. 그런데 이게 당나라 때부터 의례가 빠지고 얘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오경 자리에 들어가고요. 제가 저번 화요일 날 무슨 유교 아카데미에서 그 경학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조선시대 이 대전분의 얘기가 오경에 들어가고 의례나 주례는 빠집니다. 본래 의례가 예경이고 얘기는 해석서예요. 해석서. 옛날 예를 해석한 해석서인데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된 듯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경도 밑에 논어도 사서도가 들어갑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 본래 사서도 일컬을 적에 주자가 읽는 순서가 있어요. 대학을 제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논어 읽고, 맹자 읽고, 중용 읽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요즘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또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 다음에 맨 뒤에 소학도. 이 소학은 주자가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경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책이 조선시대에는 워낙 중요하게 인식이 됐어요. 이 주자가 이 교육 제도에 대해서 사서라는 체제를 새롭게 개편하고 소학을 거기다 하나 더 했는데 어렸을 때 소학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글이나 읽고 폼이나 잡고 거들먹거리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 인재들을 양성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책이 소학인데 이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1400년도 후반 갑자사와 그때부터 무오사와 그때부터 그 다음에 1500년도 1519년 김효사화를 거치면서 이 소학이 제일 중요한 책으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주자학이 들어와서 이 땅에 정착하면서 주자가 만든 소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됐어요. 1400년도 후반기. 누구에 의해서 그랬느냐? 바로 중제라래죠. 전필제 김종직의 제자인 한원당 김갱필, 일두 정여창, 이 두 분에 의해서 소학동자, 소학군자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전필제 김종직은 밀양분이죠. 근데 이분의 제자들이 소학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보자. 교육도 바꿔보고 인재양성법도 바꿔보자. 뭐 글이나 짓고 아는 체나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참된 인간 교육을 소학을 통해서 해보자. 이게 이제 주자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꿈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학이 이 한원당 김갱필, 일두 정여창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경서처럼 돼버렸고요. 경서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남명 퇴계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소학과 대학이 소학이 경서처럼 여겨졌고 소학과 대학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남명 퇴계 이후로 똑같아요, 두 분 다 생각이. 그래서 소학 대학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위에 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중용 이렇게 올라가고 오경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학문의 체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도표 정리한 데는 그냥 읽어 보시고요.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중재 선생의 경학 10도는 우선 사서 오경의 소학을 더해서 소학을 경전의 반열로 올려
십경, 소학도 경전으로 인식한 거죠. 십경으로 삼았다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있다. 근데 이것은 중재만의 생각이 아니고 조선시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500년도 이후로 1400년도 후반 이후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했으니까, 소학을 경전으로 인식했으니까 뭐 특이할 게 없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하고 다른 거예요. 중국은 소학이 원나라 때 좀 중요하게 인식됐는데 뭐 명나라 때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인식된 거죠. 그 다음 이 소학은 주자가 만든 책으로 조선시대에는 소아교육의 필독서였습니다. 또한 소학은 대학과 함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책으로 퇴계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놨어요. 소학과 대학의 관계를. 대학의 대인지학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갖추어야 될 쇠소, 응대, 진퇴지절을 말하고 있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윤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경학십도는 소학 및 사서오경에 대해 모두 전편의 요지를 한 장의 도표로 그렸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시경이나 이런 걸 한 장의 도표로 그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논어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한 장의 도표로 그릴 수가 없어요. 춘추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한 장의 도표로 그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체로 논어와 맹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장의 도표로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주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 중용에 대한 도표를 한 15년 동안 찾아가지고 한 20년에 걸쳐서 책으로 만들어낸 게 있는데 한 150개씩 도표가 나오면 서로 달라요, 다. 중국에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한 경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지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도표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서 그렸기 때문에 그 경전의 내용을 요즘 말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핵심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논어맹자는 잘 없습니다. 이게 한 장의 도표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렸고, 또 오경의 경우 부분적인 내용을 도표로 그린 건 있지만, 주역은 많이 있지만 주역 전체 내용을 도표로 그린 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그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전체를 도표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단락 건너뛰어서 마지막 171쪽 첫 번째 단락 대체로 네 번째 줄부터 보세요. 대체로 육경을 읽는 순서는 근문학파와 고문학파가 다른데, 근문학파는 내용의 심천에 따라서 시서, 예약, 역, 춘추의 순으로 일컫고, 고문학파는 저작 시기의 선후에 따라서 역서, 실의, 악, 춘추의 순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중재의 경학십도의 오경의 순서는 저작 시기의 순서를 따르면서도 춘추를 삼례보다 앞에 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삼례의 하나인 예기가 한대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뒤에 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서를 일컫는 순서도 주자가 대학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논어맹자 읽고 마지막에 중용을 읽으라고 한 것과는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의도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학십도를 이제 재배치했는데, 우리가 초학 과정에서부터 공부하는 순서로 배치를 제가 다시 했는데요. 먼저 소학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서도, 그 다음에 오경도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1쪽 소학도인데 172쪽에 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오른쪽 왼쪽 것이 제10 소학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중재선생의 소학도고, 오른쪽에 있는 소학도 제3 소학도라고 한 것이 퇴계선생의 소학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퇴계선생은 성학 10도를 그렸죠.
1567년에 선조가 즉위를 하는데 이때 원로들한테 나라를 다스릴 방안을 알려주세요. 구원을 했더니 그 퇴계는 1567년 성학십도를 그려서 선조한테 올렸어요. 성인의 학문의 기초적인 10가지 그림입니다. 제일 앞에 태극도, 서명도, 3도가 소학도, 4도가 대학도, 5도가 심통성정도, 그 뒤에는 이제 실천에 관한 제일 뒤에가 숙국야매잠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퇴계가 성리학을 총정리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만든 것이 성학십도이죠. 이때 남명은 뭐 했느냐? 남명은 무진봉사를 올렸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올라갑니다. 이게 무진봉사라는 책이, 글이 상소가. 남명은 무진봉사에서 선조에게 중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명선성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임금이 먼저 수신을 하세요. 명선성신을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퇴계하고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이 퇴계가 올린 이 소학도하고 퇴계가 그린 소학도하고 중재 선생의 소학도하고 보면 다른 게 있어요. 소학이 전체가 6편인데 이제 입교, 명륜, 경신, 그 퇴계는 이렇게 3편을 위에다 놓고 그 밑에 계고로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밑에다가 가언, 선행을 붙였는데 중재 선생은 입교, 명륜, 경신, 계고를 4편으로 보아서 같이 배열을 하고 위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외편, 맨 끝에 밑에 하단에 보면 외편이라고 해놓고 가언, 선행, 이건 사례집 같은 건데 그래서 4편, 외편으로 나누어서 분리를 해가지고 배열을 한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이 이제 특징적인 거고, 이건 뭐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뒤에다가 그 중재 선생 그림에 보면 밑에다가 이렇게 4글자로 그 붙여놓은 찬이 있거든요. 세원인망하는 그 부분을 밑에다가 제가 번역해 놨는데 그 번역문만 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가 멀어지고 성인이 돌아가시니 아동을 교육시키는 일이 해이해졌도다. 3대 융성했던 시절의 온전한 서적이 세류를 따라 씻은 듯이 없어졌구나. 괴로운 마음으로 자료를 수집한 분 바로 실로 우리 회암 주선생 뿐이셨네. 우리 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경전 제자서와 공이 합치되네.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책을 주자가 만든 것에 대해서 찬을 한 거죠. 찬양하는 말을 붙인 거죠. 자, 소학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173쪽. 조선시대는 소학과 대학이 학문의 근저에 자리를 했습니다. 특히 대학은 모든 학문의 규모를 다 말하고 있어서 그 어느 경서보다 중시되었습니다. 이 대학이 사실은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뭐 성의 정심 수신 8.5개 나오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성의를 뭐 마음을 뭐 성실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기회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대학을 전문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냥 여기서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도표로 그린 것은 조선 초기에 양촌 권근 선생이 처음입니다. 대학도가 만들어졌는데 양촌이 만든 대학도를 100년 뒤에 퇴계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 우리나라 대학도가 한 100여 개 이상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학도가 그려지는데 그 내용은 대학이 그만큼 주자가 임종하기 3일 전까지 뜯어고친 책이기 때문에 정밀한 해석, 주자학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해석들이 많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 경학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중국에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처럼 더 정밀하게 들어간 점이 뭐 있긴 있지만 우리가 전혀 딸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 심화시킨 점이. 그래서 중재 선생의 대학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전체 내용을 한 장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그렸는데 그 그린 그림이 이제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대학도를 많이 그렸는데 중재 선생도 그렇게 그렸는데 특징이 전체를 경 1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 1장 전 10장을 전부 합쳐서 간결하게 한 장으로 표현해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학은 삼강령과 8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재의 대학도는 명명덕과 삼강령 중에서 명명덕, 신민, 지여지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초기에 양촌 권근이나 퇴계 이황의 대학도를 보면은 그 삼강령이 세로로 나란히, 그러니까 맨 위에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명명덕, 신민이 있고 밑에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기다란 동그라미, 직사각형 동그라미 속에 지여지선이라고 작게 쓰여 있죠. 이 지여지선이 삼강령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신민 옆에 가 있어요. 옛날 뭐 양촌이나 퇴계의 그림을 보면은. 그런데 이게 1700년대로 내려오면은 명명덕, 신민이 공부의 두 축이고 그 명명덕에서 지여지선, 신민에서 지여지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어집니다. 중재 선생은 이제 그런 후기의 그림을 따라서 지여지선을 밑에다가 중간에 넣어가지고 명명덕도 지여지선, 지선에서 그치고 신민도 지여지선, 지선에서 그치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선으로 횡으로 그어놨는데 그 앞쪽은 경 1장이고 선 밑에 하단은 전 10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경 1장 제2절의 이 지지, 정정, 알려, 능득이라고 하는 6가지를 육사라고 그러는데 이를 8조목 밑에 나누어 배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전 거하고 비교해서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대학을 제가 나중에 더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상세히 몇 가지 도표를 통해서 대학 8조목, 삼강령 8조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학도 밑에 붙인 차는 곡 읽어보겠습니다. 성인 공자의 문화에 3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오직 증자께서 그 종지를 얻으셨다. 이 대학은 증자와 그의 문인들이 만든 책이라고 그래요. 경 1장과 전 10장으로 된 한 부의 대학. 경 1장은 공자의 말씀이고 전 10장은 증자의 말씀을 증자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강령을 들면 조목이 따라 나오네. 삼강령 8조목.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일은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부터 비롯되네. 이 대학을 흔히 통치서, 정치서, 제왕학, 정치 철학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국평천하.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치서가 아니고 수신서입니다. 수신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에 더 핵심이 있어요. 치국평천하는 그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수신이 핵심이다. 퇴계도 그랬고 남명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꾸 정치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조선시대에는 적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경물치지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주자께서 보망장에 갖추어 놓으셨네. 또 설명을 한참 드려야 되는데 경물치지 전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자가 거기다 자기가 글을 지어서 보충해 넣었어요. 그게 보망장이라는 거예요. 없어진 걸 보충해 넣었다 그래서 보망이에요. 보망. 이것 때문에 이제 후세에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1000년 뒤에 주자가 1000년 전에 성현이 만든 글에다가 자기 글을 끼워 넣을 수 있느냐. 그 건방진 거 아니냐. 이래서 막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뜯어 고치는 설이 나오고 그런데 세상에 주자처럼 그 천재적인 학자가 제가 우리나라 주자학이 500년 동안 유행했는데요. 주자의 일생을 알리는 글이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 거 번역해 놓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 박사과정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주자라는 책을 주자의 연보를 이만큼하게 번역해서 진주서 발간한 책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자에 대한 공경심이 생겨나더라고요. 그 책을 하면서 만들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정과 시대에 대한 생각과 학문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대단해요. 하여튼.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보수적이 아니고 진보적이었어요. 이분이. 천재인데다가. 이제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만들어 놓은 책도 그것도 평생 40의 책을 만들고서 30년 동안 뜯어 고쳐 만든 책이 후세 사람한테 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망장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심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조선시대 내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논어를 보겠습니다. 논어는 한 장의 도표로 그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3장인가 있어요. 제가 찾은 거는. 없어요, 거의. 한 장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내용을. 어떤 것은 인을 가운데다 두고 배울 학자하고 몇 개 써놓은 그 그림이 있어요. 1800년대 대구에서 최상용이라는 분이 만든 게 있는데 이 중재 선생의 이 논어도도 그래서 단 3개밖에 없는 그림 중에 한 장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큰 학자들도. 굉장히 재미난 게 이제 논어가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논어를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논어를 참 많은 분들이 책도 내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조선 세종 때 들여온 대전본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만 하지 논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변화돼 내려왔는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그거 얘기를 드릴 거예요. 논어가 한 3차례 정도 만들어지고요. 논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것도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그냥 크게만 말씀드리면 논어 처음에 만들 적에 1편부터 10편까지 향당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2차로 속편으로 만드는 게 11편부터 15편까지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니까 16편부터 20편까지 또 갖다 붙였어요. 대체로 한 3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논어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을 이제 해낼 수가 있어요. 문투나 문체나 그 어떤 용어를 쓰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책들이 언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후대로 전해졌는데 이제 우리는 오로지 주자의 주석을 큰 글자로 했기 때문에 주자의 주석만 따라서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논어는 20편인데 맨 위에 하기편이죠.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와 유부모이 자원방내면 불영 낳고 하는 거 있죠. 아시는 거. 그 밑에다가 보시면은 위정 8일 2인 공야장 해가지고 자한 9편까지 붙이고 향당을 밑에다가 해요. 이분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처음 만들어진 책이구나. 향당은 공자가 향촌사회나 조정이나 그런 데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음식은 어떻게 잡숫고 복장은 어떻게 취하고 하는 일상생활에 언행과 기거를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향당이. 공자의 말씀이 없어요. 공자의 언행이나 행동 거지만 있어요. 향당편에. 그리고 이제 11편 선진, 12편 안연, 자로, 헌문, 위령공, 계시. 이 11편부터 16편, 특히 15편까지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이 앞에 학이나 위정이나 8일은 기껏해야 20몇 장밖에 안 되는데 한 편이 저 뒤에 가면 40장씩 2배가 돼요. 분량이. 전혀 다르죠, 이게. 심지어 헌문은 47장, 학위는 16장, 3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편차가 나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맨 끝에 미자, 자장, 요활. 이 요활은 공자의 말씀이 딱 하나, 뭐 하나는 아니고 그 두 개, 이제 요활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장은 욤임금부터 순임금으로 쭉 이어지는 얘기를 정리해 놓고 문왕, 무왕 때까지. 그 다음에 뭐 자장이 묻고 뭐 공자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후세에 도통이 공자의 도가 요순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 붙인 것 같아요. 요활을 읽어. 요활 첫 장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연임금 얘기도 있고 순임금 얘기는 짤막하고 탕임금 얘기가 나오고 뭐 하여튼 희한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읽고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뭐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전체 맥락을.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것을 체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고민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이 한 장 그림 만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요렇게 이 논어 전체의 구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175쪽에 한계가 있다면 이게 편 단위로 내용 중심으로 안 돼 있고 편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내용 중심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용 위주가. 그래서 그 점이 약간 좀 아쉬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찬을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학문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도를 전하셨네. 말씀은 은미하지만 의리는 매우 크니 그것들이 모두 이 시편 속에 들어있네. 성인이신 우리 선사 현인이신 그분 제자들 만고에 한 차례 서로 만나 성대했도다. 도를 주고받은 조용한 가르침 아득한 훗날까지 정신이 합하네. 자, 맹자도를 보겠습니다. 이 주자가 오경 체제에서 사서 체제로 바꾼 이유가 도통 때문에. 그러니까 오경은 공자 이전의 자료들을 공자가 다시 정리해서 만든 거거든요. 육경은. 근데 사서는 공자, 증자, 자사, 맹자, 공자 이후예요. 공자 이후의 얘기. 근데 공자 이후의 얘기가 책이 뭐 남아있기도 하고 남아있지도 않기도 하고 해서 이 맥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증자가 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증자가 쓴 글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에 들어있던 대학이라는 글을 끌어내가지고 보니까 이게 증자의 제자들이 만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증자왈이 나와요. 대학 안에. 전에. 증자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말씀을 적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은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재해석해서 구두로 얘기해 준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글로 써놓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자가. 그래서 이제 공자의 논어, 공자가 당시 사람들하고 나눈 말을 후인들이 편찬해 놓은 논어, 증자가 공자의 도를 다시 부연 설명한 대학, 그 다음에 공자의 손자 자사가 증자의 도를 물려받았는데 공자의 도가 없어질까 걱정해서 만든 책이 중용. 그래서 공자, 증자, 자사, 중용. 그 다음에 한 단계 건너뛰어서 자사로부터 도를 전해받은 맹자가 지은 맹자. 이렇게 사서 체계를 만들면서 도통을 확립한 거예요. 도통을. 도통이란 얘기를 여러분 저 사서의 서문을 보면은 주자 주석을 잘 보면은 이 도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공자로부터 맹자로 이어지는 도통. 그리고 맹자 이후에 도통이 끊어졌다가 1000년 뒤에 북송 때 정자가 그걸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그 도통이 주자 나에게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왜 그러느냐? 불교계에서는 법맥이라는 게 있어요. 법맥이 아주 선불교에 특히 잘 내려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도맥을, 도가 전해진 도통을 정립하자는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좀 빨리 하고 쉬겠습니다. 자, 17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중재선생의 맹자도는 맹자 7편, 이 상하편 합치면은 14편인데
맹자 7편을 상단에 횡으로 배열하고 그 아래에 맹자의 요지를 성선으로 보아가지고 성선의 도로 보아가지고 그 하단에 이 도를 세상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유세한 것을 한 축, 그리고 그 도를 자임한 것을 한 축으로 맹자의 사상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맹자도도 없어요, 거의. 맹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선설이고 하나는 왕도정치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시 맹자도 뭐 수불원 천리 이래하시니 하필할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쭉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이것만 하는데 맹자의 핵심이 뭐냐? 하나는 성선이고 하나는 왕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선과 왕도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키워드라고 하는 요지를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은 이게 핵심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선과 왕도였다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했는데 하나는 유세, 하나는 도를 자임하는 의식, 이게 두 축으로 되어 있다. 역시 찬을 보겠습니다. 패도를 물리치고 왕도를 행하여 편복된 말을 막고 방탕한 말을 내쳤네. 도를 행하여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지 못했으나 도를 실로 자임하셨네. 사마천공은 식견이 얕았으니 순자와 맹자를 나란히 일컬었네. 맹장께서 성선을 말씀하신 공 송나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드러낸. 이게 맹자라는 책이요 제자백과에 들어가 있어요. 논어는 그 한서 예문지 같은 데 보면은 오경 다음에 논어 효경이 붙어 있어요. 경은 아니지만 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맹자는 순자하고 똑같이 장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던 아주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게 언제 경전의 반열에 들어가니 북송 때 와서 천년도 서기 1000년 1100년 이때 와가지고 비로소 13경에 들어가요. 이게 그 전까지 경이 아니었고 순자처럼 취급을 받았던 거죠. 자, 그 다음 중용하고 쉬었다 할까요? 그냥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0분이 됐으니까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 4번 중용도를 보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학도 중용도를 한 20여 년에 걸쳐서 다 대부분 다는 아니고 수집해서 책으로 두툼한 책으로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중용도가 정말로 대단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경상우도 지역에 한주 이진상, 그 다음에 곽종석 선생, 허유 선생, 중재 김항 선생 이런 분들이 각각 다 중용도를 그렸는데요. 각각 다 달라요. 또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면후 곽종석 선생이 한주 선생이 제자인데 한주 선생 그림하고 달라요. 이게. 또 허유, 후산 허유도 한주 제자인데 달라요. 그리고 후산 허유하고 면후 곽종석하고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두 분이 이것 때문에 토론을 엄청 하면서 논쟁을 했어요. 면후 선생이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계속 편지를 보내서 토론을 하고 계속 토론을 하는데 뭐 심지어는 저 물천 김진호 같은 분하고 토론을 하다가 막 서로 감정까지 상할 정도까지 토론을 하는, 요즘 말하면 좀 속되게 얘기하면 싸움닭처럼 굉장히 토론을 즐겨 하시는데 토론을 통해서 학문이 더 명징해져요. 아주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또 논의가 들어가서. 그래서 무슨 태극의 동정 문제니 이 대학의 명덕설 문제니 중용의 뭐 귀신설이니 이 요지팍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당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이제 다른 지역, 예컨대 기호 지역이나 안동 지역은 퇴계의 설만을 고수하는 쪽으로 내려와서 다른 이견을 가진 설들이 많이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거기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경기도 쪽도 뭐 기호 쪽에 이제 인물성 동일론 때문에 설이 이렇게 충청도 쪽하고 서울 쪽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크게 율곡의설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경상우도 지역에서는 한주 이진상 이후로 이게 설이 달라져가지고 논쟁이 활발하게 뜨겁게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래서 유학사에서 정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할 적에 조선 유학의 대미는 경상우도에서 이 한주 문화, 면허 문화에서 대미를 장식했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겸진 선생의 동유화관, 뭐 심산 선생, 중재 선생, 면허 선생, 허유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성리학을 토론하고 경학을 토론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아마 이게 제대로 밝혀지려면 앞으로 한 50년은 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용하고 대학 같은 거는 연구를 쭉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중용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 한문학을 하는 학자들도 중용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배울 때도 그랬고 큰 학자들도 그랬고 뭔지 모르면서 그냥 글만 읽고 해석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석도 여러 가지로 다른데 중용은 크게 주자가 33장으로 이렇게 장을 나눠 놨는데 그 장을 다시 몇 개의 큰 단락으로 묶어서 이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단락을 나누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이게 중용 이해의 관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누는 방식이 또 이제 많이 있어요. 뭐 크게 4개의 대절로 나눈다, 6개의 대절로 나눈다, 3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이 중재 선생의 그림은 정자로부터 주자로 이어지는 그 설을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뭐 이거 한 2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인데 그냥 개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도표가 그런 점에서 정자, 주자의 설을, 주자의 다른 설을 전부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한주 선생, 면후 선생 뭐 이런 선생들의 설을 수용하면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견해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한주 선생은 어떤 위치에 있냐 하면은 기호학파의 남당 한원진이라는 분이 송시열 선생의 재전제자인데 이분이 이론적으로 주자학을 완전히 정립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주자학을. 그런데 이 한원진 선생이 정립한 이 이론, 주자학의 이론에 대해서 기호학적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영남학파에서 최초로 이론적으로 반격을 한 사람이 한주 이진상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면후가 이제 그 한주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원진 선생설을 비판한다든지 뭐 송시열 선생설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영남학파의 설이 나오는데 사실 안동 지역에서는 되게 정맥에서 내려오는 쪽에서는 한원진 설을 그렇게 이론적으로 비판을 잘 못해요, 이게. 근데 이쪽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용도고 중용도를 통한 그 조선시대 중용 해석사를 제가 보니까 이쪽이 구한말에 이쪽이 가장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독특한 자기 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밑에 찬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자의 중용장구 33장은 사대지와 나누어 지내 처음에는 일리를 말하고 중간에는 만사가 되며 마지막에는 다시 합하여 결론을 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자가 176쪽에 제가 써놨는데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정자가 3단락으로 나누면서 시연 일리, 중산이 만사, 말, 부합, 위, 일리 이렇게 1장에서 일리를 말하고 중간에 흩어져서 온갖 이치를 말하다가 맨 마지막 장에서 일리를 말했다. 이게 3단락으로 이제 요지를 나누어 본 건데 중재 선생 그림에 보면 제일 테두리다가 이걸 써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찬에다가 다시 붙여놓은 거고요. 윤집걸중을 말씀하신 교훈이 있으니 순임금과 의임금으로부터 비롯되었네. 이게 중용은 인심도심설이에요. 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을 하면서 논어
요할 맨 마지막 편 1장에 나오는데 윤집기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실로 그 중도를 잡고 집행하라. 그 잃지 말아라. 윤집기중. 요 내자가 나오는데 요가 순에게 이 내자를 얘기를 했는데 순이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우에게 얘기해 줄 때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데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야 윤집걸중이니라 이렇게 16자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도통의 신법을 전한 거다. 순이 우에게. 이 인심도심설이에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이치를 밝히고 오직 마음을 전일하게 해야 이에 그 중도를 잡을 수가 있다.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이게 바로 16자 신법입니다. 이게 대우모에 나오는데 이 중용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주자가 중용장구 서문에 이걸 잔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중용의 핵심은 인심을 극복하고 도심을 유지해서 천인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실무망의 성을, 이 정성성자가 이게 진실무망, 주역에 무망꾀가 있는데 참된 마음으로 마음이 꽉 차서 100% 꽉 차서 망령된 생각이나 행동이 1%도 없어진 게 이게 성자의 뜻이 진실무망. 무망, 없을 무자, 망령될 망자, 무망. 이게 무망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용의 요지로 보는데 성을 그 안에 뭐 귀신도 있고 비운도 있고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윤직걸중을 말씀하신 교훈이 있으니 순임금과 우임금으로부터 비롯되었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근본을 미루어 연역하신 분 바로 성인 공자의 손자이신 자사라네. 자사가 도가 없어질 걸 두려워가지고 중용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 밑에 177조 하단에 윤집걸중은 서경 대우모에 보이는 말로 순임금이 우임군에게 전해준 신법입니다. 논어 요할편에 윤집기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순이 다시 부연해서 그 네 번째 줄 밑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 이라고 16자의 신법을 순이 우에게 전해 주었고 그게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도표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경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오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경에 처음에 시경도인데 이 시경도도 한 장으로 그린 그림은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유일한 하나. 중국을 통틀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시경은 풍, 아, 송 이렇게 세 개의 체가 있어요. 풍은 민간가요고 아는 대체로 사대부 음악, 관료음악, 관각문학이라고 그러고 송은 종묘 재래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풍, 그 위에 보면 국풍, 소아, 대아, 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 소아, 대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국풍은 주남, 소남을 비롯해서 저 밑에 빈풍까지 전부 15개의 국풍이 있어요. 민간가요가 15개 지역의 민간가요를 수록해 놓은 거고 아는 소와 대하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소와 대하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넘어가고 송은 상나라송, 은나라송, 주나라송, 노나라송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체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이제 한 장의 도표로 모아가지고 그렸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고 시체를 아까 말씀드린 시체를 풍하송에서 풍소와 대하 송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게 시경에는 정변이라는 게 또 있어요. 풍에도 정과 변이 있고 아에도 정과 변이 있고 정변론이 있는데 그 예컨대 풍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주남, 소남만 정풍이고 그 나머지 13개의 국풍은 변풍이에요. 정풍, 변풍 이렇게 나누어져요. 정변으로 일단 나누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설명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찬을 보겠습니다. 시경의 국풍과 아와 송의 음악, 민요와 연회, 조회와 종묘 제사의 노래라네.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오신 뒤 음악을 바르게 하여 300편을 가려 뽑아 만드신 책.
그 내용 한마디 말로 한다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고 하겠네. 왈 사무사죠. 시 301원이 폐지 왈 사무사라고 논어에 나오죠. 먼저 그 순수한 성정을 터득하면 그 공효가 이에 매우 아름다우리. 이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나라 초기부터 공자 때까지가 한 500 몇 년간이 돼요. 그때까지 주나라 조정에서 뽑아놓은 시를 채집해서 모아놓은 게 약 3,000편 있었다는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설인데요. 이것을 공자 시대에 이게 막 흐트러졌어요. 본래 시는 노래의 가사예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고 악곡이 따로 있어요. 같이 불렀어요. 반주에 맞춰서 이제 시를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건데 그 악곡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가 이게 어떻게 노래하는지 이제 노래를 잃어버리고 노랫말만 가사만 지금 남아있는 게 시인데 3,000편을 300편으로 정리해서 차례를 다시 정해가지고 만든 게 시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주남 관저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이제 무슨 여러 연수원 한학자분들한테 여러분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노래하시라면 유행가도 트로트도 하나 못 부르시고서 관관저구 제허지주로다 흥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영, 소리를 길게 뽑는 걸 영, 시조창처럼 영인데 이렇게 노래를 하셨어요. 1900년대 초반 태어나신 분들이 10년대 뭐 20년대 태어나신 선생님들이.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 시경 노래가 아니고요. 그 어떤 이제 독특한 그 설을 펴는 분이 있는데 이 풍은 민간 가요기 때문에 민간 가요가 그리 느려 빠져가지고 민간 가요는 노동요가 대부분인데 그리 느려 빠져가지고 무슨 노동을 벼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풍악을 울리면서 쿵칵쿵칵 이래야지 신나서 막 모두 심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 관절을 광관저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하고 이렇게 요즘에 뭐 랩처럼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중국의 근대의 학자들도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 민간 그 향토 학자가 계셨는데 그분 말씀도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노동요는 빠르거든요. 신나고 뭐 모내기 노래처럼.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노래들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300편으로 공자가 정리를 해서 공자가 음악에 대단히 밝으셨는데요. 35세에 제나라에 내란이 일어났어요. 35세에 제나라로 가요. 거기 임치라는 도시인데 직하라고 들어보셨지? 직하. 저기 하동 넘어가는데 북천에 직하 문씨들 있거든요. 직하. 그 직하가 임치라는 도시의 제나라 수도 임치의 한 블럭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직하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주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여관이 많았던 것 같아. 그때 공자가 거기 가서 순임금 음악 소를 들으셨어요. 논어에 나오는 3월 부지육미 나오죠. 네. 그 얘기가 바로 거기서 약 1년, 2년 채 못되게 계시다가 이 안영이가 반대해가지고 등용이 못 되고, 그쪽에 등용이 못 되고 다시 이제 노나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재경공에게 유명한 말을 한 게 논어에 나오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얘기를 공자가 제나라 임금한테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제나라 임금이 무릎을 치면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애비가 애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은 뭐 내가 어떻게 임금 노릇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이제 논어에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순임금 음악에 정통하셨는데 그때 이제 음악을 듣고서 아마 더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음악의 이론과 실제에 굉장히 밝으셨던 분 같아요. 예학이 한 덩어리로 묶어서 같이 가니까 공자는 어려서부터 예를 익혔잖아요. 음악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이 시경을 이게 사실 노래인데 시경과 악경이 붙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이것을 이렇게 중재 선생이 정리했다. 자, 서경 보겠습니다. 서경은 5경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경전이에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집전은 가짜 책이에요. 이 진주할 때 진나라 동진 때 매색이라는 사람이 예장내사였는데 가짜로 만들어 올린,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가 서경이 된 책이에요. 근데 이걸 당나라 때 공영달이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오경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정통 오경이 돼버린 거예요. 서집전이. 그래서 이 서집전은 대체로 앞에 그 대우모, 고요모까지 읽고 잘 안 읽습니다, 이게. 고문과 근문이 있는데 그 고문으로 된 건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만에서 그래요. 대만 사람들이. 이거 보겠습니다, 조금. 조선시대에 작성된 서경을 한 장의 도표로 그린 서경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중재선생 그림이 유일하지 않나 싶고요. 서경은 본래 상서로 불렸는데 한나라 때는 근문상서, 이게 한나라 때 예서체로 복원된 것이 근문상서고 또 공자가 살던 집의 벽 속에서 나온 게 고문상서입니다. 있었는데 진나라 때 매색이 만든 것이 후대의 위고문상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주자가 의심을 했어요. 서경을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주석을 내다가 고요문과 대우모까지 하다가 못했어요. 그거를 제자인 채침이 물려받아가지고 주석을 냈어요. 그래서 후세에 서경의 주석은 앞부분만 주자 주석이고 뒷부분은 채침이 주석이기 때문에 채침이 다 한 거기 때문에 서경의 주석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주자가 의심을 한 책인데 명말 청초가 되면은 염의학과 같은 사람이 이거 매색이 가짜로 만들었다고 이미 밝혀요. 우리나라는 정조 때 다산 정약용이 이 책이 가짜다고 밝혀요. 이 매색이가 만든 가짜 책이다. 이거는 짜집기해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밝혀요. 그래서 근세에는 이미 가짜 책으로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주자는 서경에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주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완성하지 못하고 문인 채침이 완성해서 서집전을 편찬했습니다. 명나라 초 사서오경 대전본을 간행할 적에 채침의 주가 달린 서집전이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조선시대 학자들은 대전본에 수록된 매세기가 지은 58편의 유고문 상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청대의 위서로 밝혀졌고 우리나라에서도 1800년, 700년대 후반부터 이게 이제 가짜 책으로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가서요. 180조. 중재선생의 서경도는 맨 위에 하우 상주를 왕조별로 기록을 해서 나라를 구별해 놓고 오른쪽에 세로로 전, 모, 서, 고, 훈령, 이 서경의 문체들이에요, 이게. 요전, 순전, 대우모, 고요모, 뭐 탕서, 무슨 뭐 태서, 무슨 고, 무슨 훈, 무슨 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편명들이 쭉 써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체계화했는데 이제 58편을 가로와 세로의 칸에 맞추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별, 문체별로 나누어 놓았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 것도 잘 없거든요. 이게 서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가짜 책이니까 더 어렵고요. 그 찬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재선생 찬. 우나라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는 세대가 내려오면서 문화도 이 우자가 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우자가 운임금 우자가 아니라 순임금 나라 이름 우자인데 이 글자를 컴퓨터 치다 보면 이렇게 이 당우할 때 우자, 순임금의 우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는 세대가 내려오면서 문화도 달랐네. 한나라 때의 상서를 숭상한 일, 예전에 비하면 없었던 일이네. 유학자를 모으는데 겨를이 없었고 훌륭한 제자들을 스승에게 맡겼네. 마음을 통해서 도를 미루어보면 성대한 정치가 조목에 들어있으리. 이렇게 찬을 붙이셨고, 자, 주역은 이게 본래 상수학, 점치는 책이었기 때문에 상수학으로 발달을 해 내려오다가 이게 송나라, 북송 때 정이천 선생이 의리학으로 해석을 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상수학이었어요. 특히 정이천보다 조금 선배인 소강절, 소옹은 상수학의 대가죠.
그리고 지금 우리 주역 그 앞에, 주역 대전 앞에 붙어 있는 여러 그림들 있잖아요. 뭐 문왕 팔계도, 복귀 팔계도, 뭐 선우. 이게 전부 이 북송 초기에 소강절 이때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그 전에 그런 그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림이 이제 쭉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정인천 선생이 역전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주역전이에요, 전. 그걸 만들어서 의리학으로 해석을 해서 주역의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학. 상수는 상과 수를 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상수학이고 주로 점치는 거고 하나는 내용의 의리를 찾는 것이 의리학입니다. 상수학과 의리학.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게 이제 주역 해석의 핵심인데 지금도 각 대도회지에 가면은 주역 강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역의 대가들 우리나라 참 많구나 싶은데 제가 그 서울에서 그 경서 자료 이 그림들 조사하다가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니 서울대 규장각인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런 도표 조사하는 분들을 보면은 전부 주역하는 분들이거나 점치는 분들, 철학관 하는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뭐 뽑아가지고 자기 뭘 근거를 삼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의리학적으로 이제 풀었는데 이거 주역은 아시다시피 상경, 하경으로 64괴를 거기다 배열하고 있는데 이 주역의 원리는 대부분 아시죠? 태극이 동해서 양의, 음양이 생기고 다시 이게 이제 분열해서 사상,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이렇게 생기고 다시 거기서 8개가 나오죠. 대부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해볼까요? 말까요? 그래서 거꾸로 써놔지. 예? 소프에 보면 그림 거꾸로. 아, 그렇게 거꾸로 써있는 게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주역이 혹괴라고 이렇게 보고 거꾸로 돌려보고 하면 꾀가 달라져요. 괴가. 그래서 그 양쪽으로 써놓은 거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 괴가, 효가 6개가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다른 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래 이제 태극이 동하면 이렇게 이게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이라고 표현, 갈라진 게 음이고 이게 양이죠. 그래서 태극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극은 무국이다. 근데 이게 동하면서 음과 양과 음으로 나누어진다. 이 카메라를 돌리셔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동하면은 이제 이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이렇게 위에는 태극이고 이게 이제 갈라지면은 이게 이제 양이 되고 이제 이게 음이 되고 또 한 번 갈라지면은 이 안에서 다시 양의 요소가 있고 음의 요소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갈라지면은 여기 양의 요소가 있고 음의 요소가 있다. 요걸 양의라고 거기 책에 써놨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이 음양을 양의라고 그러고 요걸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보세요. 여기 처음에 양이죠. 그 다음에 또 양이죠. 그럼 이게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그 다음에 양하고 음이 들어가죠. 그럼 이게 소양이 되고 음하고 양하게 들으면 소음이 되고 음이 되니까 이거는 태음이 되겠죠. 이게 이제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사상체계고 이게 또 분열을 합니다. 그럼 여기 또 양, 또 양,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 양, 두 번째도 양, 여기도 양. 이러면은 이게 이제 건괴가 되는 거예요. 8괴 중에 하나인. 그래서 8괴가 여기서부터 이게 쭉 하면 8괴가 돼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 밑에가 양, 두 번째도 양, 여기 음이 되죠. 이런 택괴가 되는 거죠. 모택자, 택괴. 이런 못을 의미하고 택괴라고 하는 이런 괴가 이제 이게 8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걸 다시 하나 합하면 64괴가 되는 거예요. 뭐 이 기본적인 원리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이제 그 주역을 64개를 배열해 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 64개를 다 붙이고 지금 맨 밑에 도표 맨 밑에 보시면은 태극에서 양의 사상 8괴가 다 정리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지금 64개가 있고 그걸 이제 상경 하경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중간에 배열해 놨습니다.
그런 기본 구도를 보시고 찬을 보겠습니다. 복희는 인류의 문화를 처음 열어. 복희가 처음으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괴효를 그리셨죠. 64괴효를. 제일 먼저 괴와 획을 그어 놓으셨네. 문왕은 단사를, 주공은 효사를. 이것도 설이 많지만 이 주역 건께 이제 딱 제일 앞에 나온 건께 보면은 건은 원코, 형코, 정코, 이한이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괴사라고 그러는데 요 괴사를 문왕이 이제 은주한테 잡혀가지고 이게 그 유리라는 감옥에 갇혀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걸 괴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괴사를. 그 뭐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문왕의 큰아들이 백업고인데 인질로 잡혔다가 몸을 찢어가 젓갈을 담궈 죽었다는 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래서 무왕이 두 번째 아들인데 이제 천자가 되는 건데요. 하여튼 문왕이 괴사를 지었다, 뭐 단사를 지었다, 이 괴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주공이 그 밑에 효별로 이 전부 이런 것들이 이제 6개가 한 괴가 되죠. 이렇게 건괴 같으면은 이런 건이 또 하나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천건, 그 건이 2개가 있다. 중천건인데 이게 맨 밑에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이면은 구라고 읽고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음이면은 6으로 읽고 양이면은 9로 읽고 그래요. 예, 그 얘기인데 이게 뭐 이설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이 주역에 대해서 복희의 괴에, 문왕의 괴사에, 주공의 효사에 공자가 십익을 지었는데 그 십익이 이제 상전, 단전, 계사전이 상하로 되어 있고요. 설괴전, 석괴전, 잡괴전, 문헌 이런 게 있어요. 전부 하면 10편의 글을 지었어요, 공자가. 그래서 공자가 주역의 내용을 의리학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이 십익, 10편의 우익이 되는 글이라는 뜻으로 십익이라고 후세에 그러는데 공자가 지으신 겁니다. 지금은 이거를 전부 쪽에 붙였고요. 앞에다가 계사는 뒤쪽으로 밀어놨고 상전, 단전, 문헌은 쪽에 붙여놨어요. 각 괴에다가. 스승이 되어 문호를 열어놓으셨으니 이 네 성인의 마음은 한결같았네. 정자의 역전과 주자의 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희천 선생이 역전을 지어서 의리학을 해석했고 주자가 보니까 너무 의리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본의라는 주역 본이라는 글을 지어서 그 약간 상수학적인 걸 보충해 놨어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정자의 전과 주역의 본이 2가지 주석이 붙어 있어요. 같이 정전이 먼저 나오고 주자의 본의가 뒤에 나와요. 주역의 채용을 상호 탐구하였네. 그런 내용이고요. 춘추 보겠습니다. 춘추는 본래 공자가 노나라 역사 242년간의 역사에다가 미연대의를 붙여놓은 책입니다. 춘추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요지를 뽑아 한 장의 도표로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춘추도도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182쪽 가서 보시죠. 이걸 어떻게 하여튼 조직화해서 했는데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니까 이 왕들을 평왕부터 저 밑에까지 왕들을 위해 쫙 배열해서 대일통이라는 말을 써놨고 그 밑에 노나라 역사니까 춘추가 노나라의 은공부터 저 밑에 애공까지 쫙 써놨습니다. 이 노나라 은공은 서자 출신으로 왕이 됐다가 자기 이복 동생한테 시해된, 환공한테 시해된 그런 임금인데 왕은 왕이었는데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거기서부터 공자가 잡아가지고 노나라 역사를 써놓은 건데 이제 쭉 은공부터 애공까지 있죠. 그 다음에 열국, 송나라, 제나라 뭐 이렇게 쭉 써놓고 노나라 삼가, 오패, 뭐 이 진나라 육경 이 사람들을 아주 많이 등장하는 권력을 가진 대부들이니까 거기다가 써놓고 오패도 가운데다 써놨습니다.
자, 특징은 그냥 읽지 않겠고요. 찬만 보겠습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라고 하였네. 선을 포상하고 악을 주벌하니 이것이 바로 춘추대의로세. 춘추 삼전은 설이 각기 다른데 춘추 호시전이 그 뜻에 가깝네. 사실의 근거에 곧게 서술했으니 그 뜻이 정리해서 통할 수 있다. 여러분 춘추 호시전 이거 잘 못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춘추는 본래 공양전, 좌시전 이 세 가지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춘추 호시전은 송나라 때 호안국이가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이 공양전, 좌시전이 밀리고 명나라 초에 호광등이 대전본을 만들 적에 이 호안국이가 만든 춘추 호시전이 경전의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퇴계시대 와가지고 안 읽어요, 이 책을. 그래서 사서 5경에서 춘추하고 얘기하고 빠지면서 사서 3경이 돼버려서 조선에서는.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이 5경에서 2경절이 밀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시전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조금 봤는데 다는 안 보고. 이게 좌시전은 역사적 내용이 아주 자세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선진고문이에요. 그래서 글 짓는 사람들이 전부 좌시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좌시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선진고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좌시전을 보고 그 다음에 장자 같은 책도 즐겨봅니다. 이분들이. 문장가들은. 안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호시전은 그냥 밀려가지고 제가 호시전을 읽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안 읽었어요. 대전본에 들어가 있는데 5경 대전본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호시전. 근데 중재 선생은 호시전이 의리학이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 의리학이니까 이 호안국이라는 사람은 그 정자 주자로 내려오는 맥하고 조금 다른 저쪽 강서성 쪽의 정자 학파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 이제 한 책인데 주자는 그렇게 탐탁하게 이 책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주자를 좀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도가 있는데 요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에는 예경이 없습니다. 후대에 대체로 예기가 오경의 반열에 들어갔지만 예기는 본래 육경 또는 오경에 들어가 있던 예경이 아니고 예경의 설을 해석한 고래를 모아놓은 것을 한나라 때 학자인 대덕, 대성 등이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대덕이 만든 것이 대대렉이고 대성이 만든 것이 소대렉인데 대대렉이는 반쯤은 없어지고 반 이상 없어지고 지금 30몇 편인가 남아 있고요. 소대렉이가 이게 예기가 됩니다. 후대에.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줄여가지고 얘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나라 때 얘기가 만들어져요. 한나라 때 복원된 예서는 주례, 의례, 예기 세 종류인데 이거 삼례라고 그럽니다. 이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한나라 때. 그러다가 한나라 후한 말기에 정현이라는 이 대경학가가 이 예에 대해서 전부 주석을 달아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이제 존중을 받았고 삼례라고 불려지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의례를 예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의례가 본래 57편이 있었는데 57편, 56편 여러 설이 있는데 3분의 2가 없어지고 17편만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의례가 그렇습니다. 송나라 때 주자는 의례와 얘기를 통합해서 의례 경전 통해, 그러니까 의례를 경으로 보고 얘기를 전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현전이라고 그러니까 이를 편찬하려고 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지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명나라 초 사서 5경 대전본을 편찬하면서 예기가 5경에 포함됨으로써 의례는 학계에서 소외되고 대신 예기가 예경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변천 속에서 중재 선생의 예도는 삼례를 통합하여 한 장의 도표로 그렸다. 이게 역시 또 없어요. 이게 아마 중국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걸 따져보자면은. 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특징 1, 2, 3, 하나, 둘, 셋 해놨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중재 선생의 예도는 주례, 의례, 예기를 모두 포함해서 예경으로 보았다.
삼례 가운데 주공이 만들었다고 전하는 주례를 상단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음에 예경으로 인식한 의례를 하단에 배치하고 있다. 주례는 예의 강령으로 보고 있고 의례는 예의 본경으로 보고 있고 예기는 예의 의설로 보았다.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 같아요. 강령, 본경, 의설, 뜻을 풀이한 설.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아주 대단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찬을 보겠습니다. 원래 성인이 편찬하신 책은 주례와 의례 두 책이라네. 예기 49편의 글은 예경을 주석하여 만든 것이래. 분명히 알고 계셨죠? 이거 보면은. 그 근본을 한 바를 생각해 보니 천리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구나. 그것을 미루어 만들어 놓은 것 경례가 100이고 공례가 1000이에요. 경례는 근본이 되는 거고 공례는 세부적인 예라는 뜻입니다. 자, 맺은말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제의 경학 10도는 구한말에 활동한 제야의 학자가 경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학사적인 자료입니다. 특히 사서 5경 또는 사서 3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역시 조선시대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5경, 당나라 때 9경, 송나라 때 13경의 체제로 경전이 변화되어 내려오다가 명나라 초에 대전본을 편찬하면서 사서 5경 체제로 경전이 재편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춘추와 예기가 뒷전으로 밀려 16세기에 이르면은 사서 3경, 즉 7서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예기가 언해가 잘 안 되고요. 춘추도 마찬가지죠. 언해본이 없습니다. 이런 학술사적 배경 속에서 중재 선생의 경학 10도를 그렸는데 그것을 조금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나름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경학을 재정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유학사의 대미를, 경학사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징은 첫째, 조선시대 내내 중시된 주자의 소학이 사서 5경과 함께 경전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이고, 둘째, 5경을 앞에 두고 다음에 사서를 배치하고 마지막에 소학을 배치해서 경전의 위차를 경학사적인 관점에서 배열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오래된 주역부터 배열하고 있다. 고문학적 관점에서 이제 배열하고 있다. 셋째는 한 경전의 요지를 한 장의 도표로 그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10개의 경전에 대해서 모두 그렇게 그려놨다. 여기에 아주 최대의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로 논어도 맹자도 서경도 시경도 춘추도 예도 등 몇 안 되는 귀중한 그림이다. 중국이나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그림이 아마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섯째, 예기만을 오경의 한 경전으로 인식하던 조선시대 내내 16세기 이후에 어떤 시대적인 그 조류 속에서 삼례를 모두 포함해서 예도로 그렸다는데, 그리고 그 계통을 분별해 놓았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까 보셨듯이 주례를 강령으로, 의례를 본경으로, 예기를 의설로 이렇게 본 것은 아주 독특한 중재 선생만의 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